간의 발생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간의 해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간의 정상적 생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간의 병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간이 어떠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양리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생화학을 알아야 됩니다. 간염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간염에 대한 치료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말로 한의과대에서 가르칠까요? 가르칩니다. 한의과대학은 발생학,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조직학, 양리학, 병리학, 진단학, 간염에 대해서 배우는 내과학, 간계내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학문을 한의과대학 6년 동안 다 배웁니다. 졸업한 한의사는 어떻게 하나요? 간염에 걸린 환자는 간염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진찰료를 받습니다. 간염에 걸린 환자를 한의학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면은 치료비를 받습니다. 국가가 줍니다. 여러분, 현대 한의학은 통합의학일 수밖에 없고요. 현대 한의사는 통합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과 한의학을 동시에 배우고 현대의학의 질병명을 함께 쓰는 통합의학과 통합의사가 현대의 한의학이고 현대의 한의사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네요. 중국 중의사가 있습니다. 대만에도 중의사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고려의사가 있습니다. 몽골에는 몽골의사가 있고 베트남에는 베트남의사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전통의학을 배우고 전통의학을 시술하는 각 나라의 의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한의학 또는 전통의학도 하고 현대의학과 의생명과학도 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엑스레이 등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쓸 수 있니 없니 따지는 나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 대만, 북한, 몽골, 베트남 등을 다 포함해서 한의사가 엑스레이로 진단하는 게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따지는 나라는 대한민국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통의학을 의사가 시술하는 나라에서는요, 그 전통의학을 시술하는 의사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함께 씁니다. 함께 써야만 전통의학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게 제대로 개념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일제시대의 명맥이 끊긴 문제, 그리고 의사들의 과도한 독점, 그 독점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그 독점에 따른 의사들의 과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의학의 내재적 발전과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한의사들이 현대 한의학을 배우고 현대 한의사로서 행위하는 것들을 감안하여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여러 기자님들 앞에서 준엄하게 선언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저희들은 대정부 6대 요구사항과 한의사 4대 실천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의료기기 사용권을 위해 모였던 한의성 협의체에서 더 이상 의료기기 문제를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국회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령이요, 일단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은 아예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한방병원도 개설하고 요양병원도 개설할 수 있는데, 개설자인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자이기도 하고 관리자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시 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이원화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용도를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이미 이원화제도 개선 방안은
작년 11월 달에 1차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연구에 기반해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두고 후속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속 연구는 반드시 어떠한 방향이 정말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위해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의협의 주장대로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한의사 제도를 고사시키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더 미래에 맞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한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차교육, 교차진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합하고 면허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지금 한의과대학의 75%가 이미 의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0% 의학 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대에서도 한의학 교육을 추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교차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통합은 달성 가능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대로 두고 교육만 더 하면 됩니다. 이게 쉽습니까? 멀쩡한 대학을 폐지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기존의 한의사, 기존의 의사 공동의 영역을 만들고 그 공동의 영역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지금도 KCD는 공동입니다. 즉 진단은 지금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을 제대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진단기기는 공동으로 쓰게 하면 됩니다. 치료의 영역에서도 필요한 영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공동의 영역을 만들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일반의약품 같은 건 얼마든지 의사와 한의사가 같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의약품 의사의 진단이 필요치 않은 영역이지 않습니까? 환자가 직접 약국 또는 편의점에 가서 매약하는 품목들입니다. 이 일반의약품에는 한약도 있고 양약도 있습니다. 약 1500종에 달하는 한약 제제가 거의 대부분 일반의약품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이레놀, 아스피린, 수많은 양약 일반의약품들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진단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면 전문의약품이죠. 이런 약들은요, 지금도 의사, 한의사 공동의 영역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양직역이 추가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면서 점차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차 진료의 영역이 커지겠죠. 30% 겹치면 30% 일원화되는 겁니다. 70% 겹치면 70% 일원화되는 겁니다. 먼 미래 어느 때인가 충분한 교육이 되고 충분히 공동의 영역이 커져서 의사와 한의사의 공동 영역이 100%가 되면 그게 곧 100% 일어나겠죠.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중의사와 중국의 서의사는 면허 범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중의사 따로 있고 서의사 따로 있지만 의료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유리해 보이십니까? 어느 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십니까? 저희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육을 통합해 나가고 면허를 통합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아닙니다. 저는 복지부가 이원화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현실성과 미래의 가치를 잘 감안해서 어떤 방안이 정말로 의료 일원화, 의료 통합에 적합한지 제대로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만성질환 관리제, 장애인 주치, 치매 국가 책임제, 커뮤니티 케어 등의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 강화의 방안을 복지가 마련해야 됩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한의학은 예방의학에 강합니다. 한의학은 만성병 관리에 강합니다. 한의학은 노인의학에 강합니다. 이러한 한의학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영역, 주치의제도,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됩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독점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에서 어떻게든지 한의사들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됩니다. 국민은 자신의 만성질환 관리에 한의학이 필요하다면 한의학을 찾을 것이고 의학이 필요하다면 의학을 찾을 것입니다. 미리 독점적 갑질로 한의학을,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선택권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이러한 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도 대단히 유리합니다. 의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독점 공급자의 지나치게 휘둘리게 됩니다. 국가가 독점 공급자의 요구를 일일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매선이 다변화되면 공급자가 여러 명이 되면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도 높아져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한의사가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지금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욕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차마 제 입에 옮길 수도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증오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가 직역 간에 막말, 비하, 비난 이런 다툼이 있으면 전문가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필요한 품위 유지, 제대로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상호 비방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증오범죄에 대해서, 도를 넘은 비난이나 욕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의사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의사 숫자를 전혀 늘리지 않고 있는 지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아니니까 20년이 넘었네요. 20년이 지났어요. OECD 평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OECD 평균 의사 숫자 인구 1000명당 3.3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의사와 한의사를 합쳐야 2.2명이에요. 그나마 한의사 빼면 1.7명입니다. 지금 의사 숫자 2배는 돼야 OECD 평균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숫자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별 편중 많죠. 지역별 편중 많죠. 공공의료 제대로 강화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독점 공급하는 의사 집단의 모든 의료 정책이 휘둘리고 있죠. 의사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수 증원에 기존의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됩니다. 이상 6가지가 저희들의 복지부에 대한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한의협의 한의사 4대 실천 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는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의 질병명을 써서 진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의과대학은 현대한의학 교육, 다시 말하면 한의학과 현대의학, 의생명과학을 포함한 현대한의학 교육을 받고 있고, 현대 한의사들은 현대의학의 질병명에 따른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단이 강제된다면 진단을 위한 도구도 강제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부여한 현대 한의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결정한 현대 의료기기 5종을 포함해서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가능한 모든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들 활용이 건강보험에도 등재될 수 있도록 나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활용의 범위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제대로 환자를 진단하는데 필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 그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우리 스스로의 내재적 발전 원칙에 기초해서 우리의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아피토신, 멜스몬, 라이넷, 미슬토, 타나민 이런 약들 다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입니다. 아피톡신은요, 건조 밀봉독입니다. 꿀벌에
독을 정제해서 동결건조한 겁니다. 한약입니다. 원래 한의사가 쓰던 공동요법을 주사제로 개발한 것입니다. 메스모니나 라인의 태반 주사제입니다. 태반을 정제한 겁니다. 미슬토, 상기생이라는 겨우살이 풀이라는 한약재를 주사제로 만든 것입니다. 타나민,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특정한 성분을 뽑은 게 아니에요. 한약을 추출한 것들입니다. 성분. 이렇게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는 한약의 투여 경로 변경입니다. 여러분 한약에 대한 사용권이 한의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한약을 한의사들은 경구 투여할 수도 있고 흡입시킬 수도 있고 파스 같은 패치로 경피 투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제는 한약의 투여 경로 변경입니다. 따라서 한약으로 만든 이러한 주사제 당연히 한의사의 사용 범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비타민 주사,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것들, 이러한 물질들은 건강기능성 식품 내지 식품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물질들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일반 식품의 원료는 한의사가 환자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 물질들입니다. 한의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 비타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제들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주사제로 투여 경로를 변경한 것입니다. 당연히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주사제들은 약침의 소중한 도구가 여러분, 약침은요, 약으로서의 속성과 침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갖춘 것을 약침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약액을 인체 내에 주입한다는 측면에서는 약물의 투여 경로 변경이고요. 그 약액을 특정한 부위에 주입함으로써 그 특정한 부위를 자극한다, 물리적으로 자극한다는 측면에서는 침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침 시술은 행위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침술 행위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침술 행위의 도구가 되는 약액은 안전하고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약액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GMP 시설에서 생산된 주사제들입니다. 이러한 주사제들이야말로 약침 시술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필수적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침 시술의 도구인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 시술에 적극 도입할 것이며, 이를 활용한 약침요법의 건강보험 등재도 다짐합니다. 세 번째, 한약을 제대로 만들어져서 임상시험을 거친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소위 천연물 유래 의약품들입니다. 이 약들은 적어도 임상시험에 의해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진보된 한약입니다. 가장 진보된 한약입니다. 신바로, 레일란, 스티렌, 조일스, 시네추라, 모트리톤, 이 영역에 속하는 임상시험을 거친 한약으로 만들어진 GMP 시설에서 생산된 한약이 많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처방을 하도록 할 것이며, 이들 또한 건강보험이 등재되도록 적극 나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의료공급의 양대축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사가 치료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모든 환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든 한의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의료법 2조 2항을 봐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의사가 두 종류입니다. 의사는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행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행하고, 의사와 한의사가 이원화된 의료체계 내에서 의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두 종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두 종류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의사가 한의사와 양의사입니다. 의사, 다시 말하면 한의사는 의사의 일종입니다. 의사의 일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눈앞의 환자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할 책임을 진 주체라는 뜻입니다. 또 그걸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험들을 쌓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들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사입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정의에 충족하는 것이 중국의 중의사이고 미국의 정골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의 중의사나 미국의 정골의사의 면허 범위와 정의를 준용하여 21세기 현대의 한의사상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한의사는 한약과 침이라는 도구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한의사는 눈앞의 환자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질병 예방 관리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한의사들이 현대 질병명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좀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중언부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0분 정도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거고요. 질문하시기 전에 꼭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리포니스 김경혜 기자인데요. 어제 그 최대진 회장이 의료안전 혈액질 합의문을 거부하겠다는데, 최종 합의문에 대한 정확하게 최현용 회장님의 입장이 정확한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의점 협회가 이제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정말 일괄도 없는.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죄송한데 기자님 성함이. 예, 메디포뉴스 김경혜 기자인데요. 어제 그 최대진 회장이 의료안전 협의체 합의문을 거부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최종 합의문에 대한 그 회장님의 정확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향후에 그 협의체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종 합의문은 최대진 회장이 수정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의협 내부를 설득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수정해달라고 부탁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합의문을 그렇게 수용을 부탁해온 합의안을 저희 한의사협회는 수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대진 회장이 거부한 거예요. 저희들의 입장은 뭐냐? 여전히 의협이 이 최종 합의문을 수용하면은 저희들은 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의협이 우리가 합의라는 게 쌍방에 의사가 합치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협이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로서는 그냥 황당한 거죠.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요, 평화협정 진행하다가 갑자기 전쟁 선포하고 선전포고 하면서 책임은 너한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황당한 거 안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제안한 합의문을 제가 받겠다고 했는데, 합의문을 제안해놓고 자, 이 합의문 하나만 주면은 우리 이걸로는 할 수 있어 라고 해놓고 갑자기 합의 파기한다고 그러고 막 공격하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파기 책임은 너한테 있다고 그러고, 이 합의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입장이 뭐냐, 이 합의안에 의협이 찬성을 하면은 저희들은 합의안에 서명합니다. 여기에 뭐 의협에서 이걸 갖다가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안하겠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문이 간신히 찾은 양자 간의 접점이었거든요. 그 접점도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의협의 제안에 의해서 찾아진 접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겨우 접점을 찾았는데,
한의과 대학을 폐지하고 한의사 제도를 고사시키는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초에 제안의 의도가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안의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죠. 단어만 제안한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의정 협의체의 재개 가능성. 한의정 협의체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건복지부가 저희들이 오늘 주장했던 보건복지부 요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양단체에 갖다 놓고 너네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게, 복지부는 아무 일도 안 해, 그러고 있으면 합의 안 되고 시간만 끌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의정 협의체라고 모아놓고서 합의는 안 되고 시간만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논의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가 주도해가지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국회도 놀게 만들고 보건복지부도 놀게 만들고 그냥 의사 한의사 너네들 머리 맞대고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천년이고 만년이고 한번 합의해봐, 합의는 안 되고 시간만 가는 거죠. 그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의정 협의체 재개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안들을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응답할 때 한의정 협의체도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구속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고 구속력 있는 한의정 협의체가 아니라면 재개해도 결과는 뻔하다고 봅니다. 실효성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속력이 생기게 할 수 있느냐, 보건복지부가 저희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실효성과 구속력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한의정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십니까? 네, 말씀. 네, 퀸스의 오정기자입니다. 일단은 이게 최종안이 복지부랑 그다음에 한의협이랑 그다음에 의협에서 최종안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러면 일정 부분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복지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합의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복지부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는 여기 내용에서 좀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원론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의협이 거부했잖아요. 그죠?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저와 최대집 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의문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의정 협의체잖아요. 그죠? 최대집 회장과 최여경의 사인이 없는 한은 합의문에 합의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게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한의협 회장과 의협 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3자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건 명백합니다. 이루어진 합의, 그 합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뭐냐? 보건복지부가 중간에 서가지고 합의했다니까요. 최종 합의 문안을 문구 하나하나를 만들 때 그 3자가 같이 모여 앉아서 했어요.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같은 장소에 앉아가지고 문구 하나하나를 손으로 써가면서 합의 문안을 작성했다고요. 최대집 회장과 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뭐냐? 이 합의안을 같이 만든 당사자예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원론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당연하고요. 사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자면 회장끼리, 회장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 3자끼리는 합의가 됐는데 각 단체 내부 설득에 실패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는 한의계 내부를 설득할 수 있었지만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협 내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까지는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자기가 의협 내부 설득에 실패하고 나서 책임을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공격하냐고요.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질문에 답변이 됐나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복지부가 지금 현재 입장에 대해서 전달을 받거나 하고 의견을 다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이런 입장입니다. 의협이 내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으니 결국 최종안으로 합의는 안 되게 되었다. 당연하죠. 합의가 불발되었으니 한의정 협의체에서 이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논의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그러니 이 안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라는 말씀을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들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의료법 개정안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최종안에 대해서 합의가 불발됐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적어도 의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요구한 첫 번째를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로 돌려보내라고 쓴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요구안에 대해서는 따로 보건복지부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저 마이크.